85세 정도 된 정정하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증상이 갑자기 속이 쓰리다, 몸에서 이렇게 열불이 난다. 그냥 단순히 체하신 걸로 왜 이런 시간에 오셨을까. 거기서 제가 딱 촉이 왔던 거는 할머니가 자기는 80평생 살면서 이런 증상이 없었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실제 검사상에서 굉장히 심각한 단계의 심근경색이 진단이 됐었거든요. 여기서 드릴 중요한 메시지는 심근경색은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치명적인 병인가요? 심장은 우리 몸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에너지가 관상동맥이라 불리는 혈관을 통해서 심장 근육에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근이 죽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막혀있던 혈관을 다시 뚫어줘서 혈액이 심근에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죽는 심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건데요. 이제 환자의 나이가, 앓고 있는 질환, 그리고 평소 환자 상태나 심장 기능 상태에 따라서 그 심근이 괴사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관상동맥에 가까운 부위가 막힐수록, 그리고 막힌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저질환이 많을수록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심근 손상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심근의 재생 능력이 거의 없어서 한 번 괴사가 되면 영구적으로 기능이 상실되고, 남은 심근에 과부하가 걸려서 부정맥, 심부전, 쇼크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이 단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서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쇼크 상태이거나 더 극단적으로 심장마비가 된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 예후가 불량합니다. 그리고 위급한 순간을 잘 넘겼다고 하더라도 심근이 이미 너무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급사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고, 이후에도 심부전, 재발성 허열, 부정맥 등이 생겨서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 생기면 바로 지체 없이 119를 통해서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둘 다 심장혈관 문제라고 하는데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차이는 심근 괴사의 유무입니다.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심근세포의 영구적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상은 주로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유발되고, 휴식이나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면 수분 내에 호전됩니다. 그리고 협심증은 다시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나뉘는데요. 안정형 협심증은 휴식 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빠르게 걷거나 운동하는 것처럼 이제 심장에 부하를 가해줄 때만 가슴 통증이 생기는 거고, 불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을 해서 휴식하고 있을 때에도 가슴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통증이 좀 없어지는 속도가 점점 지연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건 심근경색의 전구 단계로 간주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주로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서 막혀서 심근혈류가 이제 완전히 차단되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심근세포가 괴사가 이제 결정적으로 되게 됩니다. 가슴 통증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이상 지속되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셔서 심전도 검사를 해보면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확연하게 보이고, 혈액 검사상에서도 심근 효소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 연속 선상에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협심증이 있다가 심근경색으로 진행하지도 않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다가 단번에 생기는 가슴 통증이 심근경색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하셔서 안정형 협심증이 있는데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있는 이제 나이나 기저질환, 그리고 혈관 상태에 따라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의를 하시고, 그 심근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번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아직 이제 내가 협심증이 생겼구나, 심근경색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안 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협심증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제 결국은 그 관상동맥이 막히는 정도에 따라서 직경이 50% 미만 막혔을 때부터 사람이 이제 부하가 가해지면 허혈성 가슴 통증이 생기는데, 이 단계가 이제 협심증이고요. 거기서 결국은 더 진행해서 70% 이상, 90% 이상, 그러다 이제 심근이 괴사되면 심근경색이라, 이게 결국은 연속선상에서 진행하면 생길 수 있는 병은 맞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서서히 막히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게 플라크라고 그래서 피딱지가 갑자기 확 터지면서 한 번에 막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단계적으로 점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에 바로 심근경색도 생길 수 있어서 그게 조금 내용적으로 혼돈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조금 더 안전한 상태, 조금 아직
치명적이지 않은 상태가 협심증이고 치명적인 상태가 심근경색인 건데 이게 단계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일반 분들이 혼돈이 조금 많이 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장마비가 오기 전 몸이 미리 보내는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심장마비 혹은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신체가 보내는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가슴에는 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 주변에 폐가 있고요. 그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 그리고 그 막 바깥쪽으로 갈비뼈랑 근육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장 뒤로 지나가는 식도와 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말씀드린 모든 장기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내장성 통증으로 사람은 가슴이 아프다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슴 통증이 다 심근경색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전형적인 심근경색을 시사하는 통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형적인 흉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를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가슴 정중앙이나 중앙에서 살짝 왼쪽 부분, 그러니까 심장이 있는 부위죠. 그 부위에 꽉 조이는 듯한, 그리고 누가 손을 이렇게 짓 누르는 듯한 통증이 한 번 통증이 생기면서 거기만 통증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양쪽 팔이나 턱, 등 이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을 때 전형적인 통증이라고 하고요. 이와 동반돼서 숨이 가쁘고 피로감이 느껴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더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 심근경색에서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멀쩡하던 혈관이 갑자기 막힐 수도 있고 그리고 혈관이 자체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막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 또한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수주에 걸쳐서 약하게 생겼다가 서서히 이제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15분에서 2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강력하게 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점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여성,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가슴 통증이 없이도 단순 피로하거나 아니면 체한 것 같은 소화 불량감,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 어지럼증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만으로도 심근경색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땐 당연히 진단이나 처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예후가 불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서 나타나는 신호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앞선 질문에 설명드렸듯이 심근경색이 발생한 고령자에서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슴 통증 대신에 단순 호흡곤란, 선망, 설명되지 않는 낙상, 극심한 피로, 식은땀, 아니면 그냥 체한 듯한 복부 불편감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어떤 그 단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증상입니다. 뭔가 몸이 이상 증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촉을 가지고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오는데 검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심근경색이 그냥 진단이 되는 거죠. 저도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가 그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이 한두 번씩 있는데 가장 인상에 깊었던 경우는 제 기억으로 한 85세 정도 된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정정하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오신 증상이 TV를 보다가 과자를 먹는데 갑자기 속이 쓰리다, 몸에서 이렇게 열불이 난다, 이런 증상이 생기셔가지고 응급실에 오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시간도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이랬었고 그냥 단순히 체하신 걸로 왜 이런 시간에 오셨을까 이제 원망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할머니를 뵀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낌이 이제 딱 촉이 왔던 거는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하기에는 할머니가 자기는 80평생 살면서 이런 증상이 없었다, 단순 위험이 본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검사를 했고 실제 검사상에서 굉장히 심각한 단계의 심근경색이 이제 진단이 됐었거든요. 다행히 할머니가 병원에 빨리 내원해 주신 덕에 그리고 제가 그 찝찝한 게 있어서 검사를 잘 한 덕에 할머니가 이제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제 퇴원하신 다음에 나중에 고맙다고 이제 인사도 병원 측 통해서 따로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 드릴 중요한 메시지는 그렇게 본인이 고령이고 당뇨병을 앓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생기더라도 그게 일상생활에 없던 증상이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심근경색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이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한 가지는 금연입니다. 이제 흡연 자체가 심근경색의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단일 요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규모 연구에서 금연만 해도 심근경색 발생률이 최대 36%에서 44%까지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금연은 연령, 성별, 인종, 그리고 기저질환과 다 무관하게 모든 인구 집단에서 심근경색 예방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전한 수준의 흡연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음주는 지나친 음주는 삼가하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흡연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루 한 가치도 안 됩니다. 무조건 금연을 하셔야지 이제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확연하게 낮아지고요. 그럼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한테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건강한 식단 유지입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등 심혈관 건강에 이제 이로운 식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규칙적으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심근경색 위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는 남성에서 심근경색 발생률이 최대 30% 이상 감소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여기에 곁들여서 과일, 채소를 꾸준히 잘 드시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그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금연과 건강한 식습관, 이게 이제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의심될 때 보호자는 어떤 응급 대처를 해야 하나요? 고령 환자에게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해야 되는 대처법의 가장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특이적인 증상이라도 환자분이 평소에 없던 증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심근경색을 머리에 좀 떠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번에 쇼크나 심장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급사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의식 상태, 호흡, 맥박 등을 규칙적으로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각으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119에 신고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행동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자가로 운전을 해서 일반 차량으로 이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는 금지에 가깝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없다고 본인이 운전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반드시 구급차를 타셔야 되는데 119 이송을 하면 이제 좋은 점이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이제 심전도도 확인하고 전문적으로 처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정지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구급대원분들이 평소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초기 대응이라던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는 등의 어떤 치료 성공률을 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셔도 119를 신고하시고 편안한 자세로 기다리시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를 절대 혼자 두면 안 되고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반복적으로 의식과 호흡, 맥박 이 세 가지를 이제 확인하시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심폐소생술과 이제 혹시 자동 제세동기가 근처에 있다면, 그러니까 물론 가구에 그거를 사두시고 계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심장이 멈춘 그 상황이 공공장소라던가 자동 제세동기를 평소에 잘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숙지되어 있다면 이를 이제 사용하는 게 환자의 생존율 개선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그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사존 연명, 치료 계획 등의 여부, 그리고 약물 알레르기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보다 이제 좋은 건 없겠죠. 그리고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음식이나 물, 진통제 등을 임의로 제공하지 말고 환자를 무리하게 이동시키거나 자세를 바꾸면 안 되고, 이제 의료진의 처치나 응급구조 활동을 또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응급 상황에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중환자 세부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일선에서 환자를 보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에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2025년 이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고령자분들이 응급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랑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나가신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지 못하셔서 다시 응급실에 같은 문제로 재방문하시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퇴실 시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작게나마 이제 인식 개선을 이루고자 이번에 온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고령자 응급 대처법이란 이름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질환은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다급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올바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듭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최대한 쉽고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평소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대비라도 해두신다면 으로 이어 확신합니다. 고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 모시는 보호자나 건강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